안녕하세요. 어, 즐겁고 행복한 주말 아침입니다. 모두 안녕히 주무셨는지. 오늘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대중음악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어제 분명히 오전부터 예행 연습을 계속 했거든요. 계속 했는데도 잘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초반에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 강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처음에 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김학선 선생님, 대중음악 평론가이시고요. 아주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시고 한국의 그 대중음악의 역사적인 흐름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고 계시고, 특히나 이 오리엔테이션에도 그 말씀을 드렸듯이 대구가 의외로 음악이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대구의 제 중심지라고 하는 동성로의 그 유명한 한국의 가수죠. 그 가수를 기념하는 거리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 음악에 또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같이 연결을 해서 한국의 대중음악 과거에서부터 현재 케이팝까지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강의를 해주실 김학선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학선입니다. 저는 대중음악에 관한 글을 좀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뭐 방송 이런 곳에서 말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강의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비대면 강의가 이번이 좀 처음이어서 뭔가 좀 약간, 서툴러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강의할 내용은 1970년대부터 사실 지금 케이팝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기 이거 들으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케이팝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까지로 제가 좀 기간을 좀 정했어요. 일단 사실 시간적으로 좀 부족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케이팝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흥하기 그 전까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1970년대부터, 왜 1970년대부터 하느냐라고 이렇게 여쭤보신다면,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이제 대중에게 들려지기 시작한 게 1970년대부터거든요. 그 전까지도 분명히 뭐 음악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지만 그런 음악들은 대중에게는 좀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 음악들은 보통 미군 무대, 클럽들에서 주로 많이 음악들이 들렸고요. 그게 뭐 소울 음악이라든지 락 음악, 로큰롤 이런 음악들이 다양하게 그 미군 부대 안에서는 들렸지만 그게 한국의 일반 대중에게까지는 닿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흘러나온 음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70년대부터 대중에게도 다 닿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그래서 그 전까지는 거의 1960년대까지는 그 지금 다시 또 유행하고 있는 트로트 음악이 거의 대부분의 음악이었어요. 그냥 일반 대중들이 듣는 음악은 거의 그런 음악들이었고, 그런 음악을 하는, 트로트 음악을 하는 가수들이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서 이제 1970년대 본격적으로 뭐 청년 문화라고 부르는 이제 대학생들이 많이 즐겨 듣는 그런 음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얘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이 음악이라는 게 대중음악이라는 게 정말 그러니까 그 각 나라의 정치, 사회 이런 거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연관을 지어서 이제 본격적인 그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970년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일단 화면 공유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네. 이제 한대수 씨인데요. 제가 이분부터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분이 1968년에 한국으로 이제 귀국을 했는데, 한국으로 귀국을 했다는 건 그 전에는 미국에 살던 뮤지션이거든요. 이제 미국에 살던 뮤지션인데, 이분의 삶이 정말 파란만장한데, 그 삶을 이야기하려면 지금 1시간으로도 부족할 정도로 정말 뭐 좀 어려운 가족사도 있었고, 그냥 이 한대수 개인의 삶도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청년이 돼서 이제 아무튼 그건 뭐 얘기 설명하기가 너무 길고,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살다가 청소년기를 미국에서 보내요.
청소년기로 미국에서 보내고 1968년에 한국으로 다시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68년부터 한국에서 음악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음악들이 동시대에 이제 같이 음악을 하던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좀 충격을 줬어요. 근데 그 충격을 줬던 이유는 스스로 자신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싱어송라이터였고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노래를 만들어서 자작곡을 이제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 그 자작곡으로 부른 게 충격이 됐다는 건 그 전까지 한국에서 뭐 포크 음악을 하는 가수도 조금씩 있고 뭐 대학생들에게 굉장히 좀 인기를 많이 얻은 뮤지션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거의 대부분 번안곡이라고 하는 음악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의 팝송 음악을 그대로 갖다가 가사만 바꿔서 한국어 가사로 바꿔서 그대로 노래하는 그 번안곡들을 주로 위주로 불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기를 굉장히 많이 얻고 그냥 이렇게 음악을 하는 거구나 싶을 때 한대수라는 가수가 갑자기 미국에서 등장을 해서 스스로 자신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노래들이 이게 자작곡이라는 사실에 굉장히 놀랐고 이분의 노래도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한국에서 좀 듣기 힘들었던 굉장히 기괴한 형태의 그러니까 음악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진은 1969년에 서울 남산이라는 곳에 드라마 센터라는 곳에서 가진 공연인데 이 공연을 대중음악 평론가들이나 뭐 관계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자작곡이라는 그런 이유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공연 연출 자체도 굉장히 파격적이어서 이 공연 그리고 이 공연에서 한대수 씨가 부른 노래 이런 것들을 한국 포크 음악의 거의 원년처럼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1969년을. 그래서 뭐 1968년이나 그때도 포크 가수들이 등장을 해서 굉장히 서정적인 음악을 했는데 그것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을 들려줘서 한국 포크 음악의 이제 원년으로 1969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한대수 씨의 음악에 굉장히 좀 충격을 많이 받은 동료 음악가들이 그렇다면 나도 한번 우리의 노래를 불러볼까? 더 이상 외국 노래, 그냥 외국 팝송 같은 거를 따라 부르지 말고 그냥 우리의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 하면서 스스로 이제 곡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동료 음악가들이. 그러면서 이제 한국 포크 음악이 점점 70년대 들어서면서 저변을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외국 팝송 부르고 따라 얼마나 더 잘 부르냐, 얼마나 더 똑같이 부르냐 이런 거에 굉장히 점수를 많이 줬다면 이제는 자신의 이야기를 얼마나 더 잘하느냐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한대수 씨가 그만큼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대수 씨는 지금까지도 정정하게 현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정말 전설적인 포크 뮤지션입니다. 그래서 이 한대수 씨가 이 74년에 이 앨범을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군대를 갔다 와서 74년에 이 앨범을 발표하는데 이게 앨범 자켓을 보면 굉장히 기괴하잖아요. 지금 봐도 너무 기괴한데 이게 벌써 한 50년 전 사진이니까 이게 얼마나 기괴하겠어요. 당시 대중들에게 줬던 충격, 뭐 그냥 앨범 커버부터 그 안에 담긴 음악까지 모든 게 좀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이 한대수 씨의 뒤를 이어서 이 김민기라는 가수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포크 역사, 이제 70년대가 시작되면서 포크 음악 그리고 락 음악이 굉장히 좀 큰 인기를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얻기 시작을 하는데 한대수, 김민기가 거의 좀 약간 상징적인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민기 씨도 이제 자신의 음악을 직접 만들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 앨범에는 요게 보시면 바람과 나라는 곡이 하나 있는데 이 바람과 나라는 곡은 한대수 씨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대수 씨가 직접 만들었던 노래인데 그걸 김민기 씨가 다시 불렀고요. 그리고 나머지 곡들은 다 김민기 씨가 직접 만들어 불렀는데 아까 이 한대수 씨 앨범 자켓이 저는 어느 정도 좀 상징적이라고 보는데 지금도 사실 어느 정도는 있지만 당시의 대중들은 뭔가 위압적이고 좀 특이하고 그런 거를 좋게 보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약간 뭔가 저 사람 이상한데 저것들 뭔가 굉장히 괴상한 애들이 모여있구나 하면서 굉장히 달갑게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새로운 음악들, 청년들의 음악이 인기를 얻는 거에 대해서 기성세대들은 굉장히 좀 반감을 갖기 시작을 했고 특히 이 정권에서 당시 이제 군사 정권이었고 독재 정권이었는데 이 독재 정권에서 이 새로운 음악에 대한 뭔가 반감을 계속해서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김민기 씨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서울대 이 앨범을 발표하고 서울대 신입생 환영회에 나가서
노래를 이렇게 지도를 해요. 뭐 이렇게 노래를 흑인 연가나 이런 노래들을 부르고 이제 자신의 노래를 같이 요게 꽃 피우는 아이라는 노래가 이 앨범에는 없는데 꽃 피우는 아이라는 노래를 뭐 같이 부르고 같이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행위잖아요. 대학교 신입생 한영에 이제 김민기 씨가 서울대 선배였기 때문에 나가서 같이 노래도 부르고 노래를 알려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정권의 눈에는 굉장히 좀 이상하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정말 알 수 없는 이유로 김민기 씨 이 앨범과 뭐 한대수 씨 앨범도 물론이고 다 수거가 됩니다. 강제로 수거가 되고 이 노래들이 다 금지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어요. 왜 정부에서 이렇게 새로운 뮤지션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탄압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들이 그냥 탄압을 받았다는 것만 이게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김민기 씨 노래 뭐 아침 이슬 같은 노래는 금지곡이 되기도 했는데 향후 나중에 민정화가 이루어지고 나서 금지곡들이 다 풀렸어요. 이제 해금이 되고 해금이 되면서 금지곡 사유에 대해서 다 이제 그 옆에 금지 사유가 다 있었거든요. 뭐 당시에는 한일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 너무 일본색을 띠고 있다라고 해서 금지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고 뭐 창법이 저속하다. 이걸 뭐 말로 설명하기는 너무 어려운데 창법이 저속하다는 이유로 뭐 금지가 되기도 했는데 이 김민기 씨 노래만은 이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만은 금지 사유가 없었어요. 금지 사유가 없을 정도로 그냥 미운 거예요. 이 사람이 김민기라는 아티스트가 밉고 이 시대에 이제 70년대 시작을 하면서 새롭게 이렇게 꽃 피우기 시작하는 청년 문화라는 게 너무 싫고 그래서 정권에서 바랐던 건 그냥 정말 묵묵하게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일하고 돈 벌고 그냥 땀 흘려서 일하고 열심히 근로하고 그러는 것들을 원했지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음악들을 만들고 노래하고 같이 모여서 노래 부르고 하는 것들을 행위를 굉장히 좀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활동했던 포크 뮤지션들, 뭐 락 뮤지션들이 대부분 다 굉장히 많이 탄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김민기 씨는 뭐 그런 정권의 탄압에 의해서 거의 자의반 타의반으로 음악을 거의 그만두다시피 했고요. 그리고 한대수 씨도 아까는 이 1집 앨범이 또 수거되고 2집도 냈는데 2집이 내자마자 그냥 다 금지가 돼요. 정부에 의해서 금지가 되니까 더 이상 나는 여기서 활동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한 10몇 년을 그냥 미국에서 지내다가 다시 한 80년대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굉장히 좀 슬픈 일인 거죠. 김민기나 한대수 같은 위대한 아티스트가 계속해서 음악을 했다면 한국 대중음악은 굉장히 더 큰 발전을 이루고 많은 영향을 주었을 텐데 이게 정권의 탄압에 의해서 약간 활동이 멈추게 되는 거죠.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그래서 포크 음악들은 이게 한대수 김민기에 의해서 널리 전파가 되고 그러면서 뭐 그 당시에 활동했던 동료 뮤지션들도 송창식, 양희은, 뭐 이주원 이런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음악을 하게 되면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좀 많이 전파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70년대를 대표하는 장르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포크 음악과 함께 또 다른 이제 청년들에게 인기를 많이 얻게 되는 음악이 바로 이제 락 음악인데요. 이 락 음악, 한국에서 락 음악 하면 지금 보고 계시는 신중현 씨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신중현 씨는 그냥 한국 락의 대부라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한국 락 음악 역사에서 많은 영향을 끼쳤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1960년대부터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군 부대에서, 미군 클럽에 주로 섰고요. 거기에서도 이제 밴드를 하고, 미군 클럽이 당시에 용산에도 있었고, 그리고 인천 부평에도 있었고, 그리고 경북에도 있었어요. 경북 외관이라는 곳에 또 미군 부대가 있어서 거기에서 공연을 많이 했었는데, 그 본토 음악을 듣던 직접 미군들이 그 음악을 들으니까 뭐 소울 음악이라든지 로큰롤 음악이라든지 그런 음악들을 잘해야지 그들이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만족시키는 음악을 해야 되니까 연습을 정말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당시 이제 한국 뮤지션들이.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심사위원이 와서 심의를 하고 이들을 뭐 등급을 매겼다고 해요. 그래서 A등급, 뭐 B등급 이렇게 매겼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신중현 씨는 늘 최고의 등급을 받았던 그런 아티스트였고요. 그리고 당시에 신중현 씨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뮤지션들은 거의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카피곡들을 많이 했죠. 미국과 영국에서 나왔던 락 음악들, 뭐 소울 음악들 이런 것들을 카피를 많이 했는데 신중현 씨는 일찌감치, 그러니까 아까 한대수 씨와 포크에서 한대수 씨가 그랬던 것처럼
신중현 씨는 자신의 음악을 직접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음악들을 가지고 70년대 최고의 스타로 등극을 하는데요. 정말 신중현 씨 같은 사람은 아마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전무후무한 그런 인물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70년대 최고 가장 많은 인기를 얻었던 락밴드의 리더이기도 하고 보컬리스트, 기타리스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1970년대 가장 인기 있었던 톱스타 가수들의 곡을 만들어주는 작곡가이자 프로듀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치면 그냥 BTS 같이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가수들이 있었는데 뭐 펄시스터즈라든지 김추자, 김정미 이런 가수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곡을 다 만들어줘요. 그들의 곡을 다 만들어주는 작곡가이면서 동시에 또 자신의 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가 하고 있는 음악도 굉장히 많이 인기를 얻었던 그런 음악들이었죠. 그래서 신중현 씨는 정말 너무 많은 인기를 얻기도 했었고요. 근데 신중현 씨도 역시 정권에 이제 밑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정권에 밑보여서 신중현 씨가 너무 많은 인기를 얻다 보니까 최고의 인기 스타 그리고 최고의 작곡가 그러다 보니까 이 정권에서 역시 또 이번에도 정부의 압력이 들어오는데 정권에서 당시에 이제 대통령 찬가를 만들으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의 찬양하는 노래를 하나 만들어라. 네가 지금 최고 탑스타니까 네가 만들면 아마 그게 굉장히 좀 큰 호응을 얻을 거고 그럼 우리 대통령의 인기도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요청을 받고 신중현 씨가 거절을 했다고 해요. 거절을 하고 나는 한 개인의 노래를 만들기보다 그냥 우리나라를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아름다운 강산이라는 아주 한국 대중음악사에 나올 불후의 명곡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요. 그 음악들이 이제는 정권의 심기를 굉장히 거슬리게 한 거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당시에는 한국이 당시에 뭐 퇴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단속하던 분위기여서 한국 남자는 장발을 기르면 안 되는 분위기였거든요. 장발을 기르면 안 되고 뭐 여자들은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안 되고 그런 규제가 있던 시기였는데 막 쇼 프로그램 나와서 이들이 아름다운 강산을 연주를 하는데 신중현과 더맨이라는 밴드가 연주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막 장발을 기르고 이 아름다운 강산을 보니까 이게 정권에 완전히 밑보는 거예요. 저것들이 만들라는 노래는 안 만들고 저렇게 장발을 한 채로 노래를 연주를 하고 있구나 해서 이들에게 이제 곧바로 큰 탄압이 들어옵니다. 이제 그 큰 탄압이라는 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게 아까 제가 뭐 대중음악이라는 게 정권 뭐 사회적인 정치적인 문제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조치가 이제 1970년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정권의 심기를 거슬리게 하는 이 수많은 밴드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신증현과 퀘스천스, 조영남, 박인수, 김추자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어마어마한 락 밴드들이 많이 나와요. 이 어마어마한 락 밴드들이 많이 뭐 키보이스, 히식스, 라스트 찬스, 더비스 뭐 이런 밴드들이 이 당시에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습니다. 그래서 아까 포크 음악이 대학생들 중심으로 굉장히 좀 많이 인기를 얻었다면 이 밴드들은 락 밴드들은 당시에 좀 놀기 좋아하는 저희는 흔히 뭐 날라리라고 당시에 많이 불렀는데 이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락 밴드들을 굉장히 찾았고 그래서 이제 고고장이라고 불리는 춤추는 나이트 클럽에 가서 이들의 연주를 보면서 남녀가 데이트를 하거나 뭐 같이 연주를 즐기고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일상으로 자리를 잡았던 거죠. 근데 이런 행위 자체가 정권은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쟤들이 일을 안 하고 젊은 놈들이 왜 일을 안 하고 저렇게 놀기만 할까라고 하면서 이들을 이제 탄압할 거리들을 막 찾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1974년 1월에 이 긴급조치 1호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이게 당시 신문 기사인데요. 여기 가장 좀 이 긴급조치 1호라는 게 당시에 이제 정권에서 굉장히 자신들의 법령을 세게 가져가면서 어떤 거였냐면 대한민국을 비방하는 세력은 무조건 다 체포를 한다는 거였어요. 여기 보시면 영장 없이 체포 가능하다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포영장, 구속영장 이런 게 없이 그냥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그냥 무조건 다 체포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엄혹한 시대였던 거죠. 지금이야 뭐 그냥 웃으면서 그냥 이렇게 후일담처럼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당시 살았던 젊은이들에게는 특히 뭐 그냥 국가에 순응하고 뭐 그랬던 사람들에게는 그냥 살면 되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 이제 막 혈기가 넘쳐 흐르던 그런 젊은이들에게는 이런 조치가 너무 가혹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975년에 긴급조치 9호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긴급조치, 이건
1974년에 1호가 발생을 하고 이제 부호가 발생을 하는데, 부호에서는 이제 정부의 금지곡들이 대거 양산이 돼요. 그래서 막 금지곡들을 다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음악들을 다 이제 금지곡으로 만드는데, 그래서 신중현 씨가 이제 가장 먼저 타깃이 된 거죠. 그래서 신중현 씨가 만들었던 최고의 인기곡들, 당시에 인기를 굉장히 많이 얻었던 곡들 가운데 막 19곡이 금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신중현 씨가 가장 큰 탄압을 받았는데, 지금으로 치면 막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 그룹 최고의 인기 곡들을 그냥 다 이유 없이 어느 날부터 금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멜론 차트 같은 데 있던 차트 100위권 안에 있던 노래들이 다 금지곡으로 되고, 그 노래들을 들을 수도 없고 방송에서 들을 수도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그래서 막 당시 기사들 찾아보면 PD들이 틀 노래가 없다 이렇게 막 항변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들이 좀 뜰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큰 사건이 벌어지는데, 아까 그 긴급조치 금지곡이 나왔던 긴급조치 9호가 1975년에 있었는데, 1975년 9월 정도에 있었는데 1975년 12월에 대마초 파동이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이 대마초는 갑자기 어느 순간, 대마초는 당시 한국에서 무슨 범법도 아니었고요. 그냥 시골에서 뭐 약재로 쓰기도 했고, 그냥 미군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피던 거의 담배 같은 거였고요. 그리고 뮤지션들이나 뭐 영화 배우들도 그냥 너무나 모여서 그냥 담배 피듯이 피던 그런, 예, 약초였는데 갑작스레 이걸 금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나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연예인들을 대거 구속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연예인들이 가수, 뭐 배우 이런 사람들에서 쉬운 4명이 잡혀가고요. 그리고 역시 또 신중현 씨가 또 타켓이 돼서, 여기 이분이 좀 신중현 씨거든요. 근데 신중현 씨는 진짜 법정에 서서 뭐 거의 구속되는 지경까지도 구치소에 수감되고 뭐 그럴 정도로 탄압을 많이 받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도 한국은 지금 2021년 지금도 대마초 하면 굉장히 좀 중범죄인 것처럼 많이 묘사가 되는데, 얘기가 되고 그렇게 취급을 받고 있는데, 그게 이 당시에 있었던 1975년 12월에 있었던 대마초 파동 때문에 그렇게 대마초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죠.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대부분의 연예들이 막 구속이 되기도 하고, 막 불구속돼서 그냥 체포됐다 풀려나기도 하고 벌금을 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정말 그냥 정부의 굉장히 강압적인 탄압적인 조치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많은 수의 뮤지션들이 활동을 중지당하거나 그냥 중지하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뮤지션들이 그냥 집에서 은둔하거나, 당시에 미국으로 굉장히 건너간 뮤지션들도 많았어요. 아, 한국에서는 정말 못 살겠다, 이런 나라에서 내가 살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미국으로 건너간 뮤지션들도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맞물려서 어떤 정부가 굉장히 강경 드라이브 걸면 그에 발맞춰서 언론사들이 이렇게 거기에 그대로 따르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통 어용방송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지금도 이제 당시에 정부가 그런 조치를 취하니까 MBC에서도 이런 조치에 우리도 발맞추겠다고 하면서 가요 정화운동이라는 걸 벌여요. 그러니까 그 가요 정화운동이라는 게 별거 아니고, 우리 외래어를 쓰지 말자, 외국어를 쓰지 말자, 뭐 영어를 쓰지 말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가수들에게 너 영어 이름 쓰지 말고 앞으로 한글 이름으로 써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정부의 딸랑이 노릇을 한 거죠. 정부에 발맞춰서 그런 짓을 하면서 가수들에게 너 영어 이름을 쓰면 앞으로 우리 프로그램에 출연을 못한다 라고 해서, 이게 당시의 기사였는데 이 기사 제목이 가수의 개명 종용,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라고 계속 종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는 김세라나라는 이름을 계속 쓰던 가수에게 너 그냥 네 이름을 써라 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김세나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어야 됐고요. 그리고 바니걸스 뭐 이런 팀들은 토끼자매로 이름을 바꿔서 활동을 하기도 했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도 뭐 패트김이라는 그 위대한 가수도 본명인 김혜자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해서, 당시에는 그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긴급조치, 그리고 대마초 파동, 가요 정화운동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불거지면서 한국 가요계는 정말 암흑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 잠깐 제가 말씀을 예로 들었지만,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뭐 멜론이나 지니뮤직 그런 차트에 정말 순위권에 있는 가수들이 대부분 갑자기 체포가 되는 거예요. 체포가 돼서 활동이 중지되고 노래는 들을 수가 없게 되고, 그 뭐 멜론 탑백 안에 있던 50곡이 그냥 우수수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가요계는 그대로 그냥 암흑기가 된 겁니다. 진짜 가요계가 너무나 큰 암흑기가 돼버렸고요. 그래서 197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는 한국 가요계가 아마 그냥 대중음악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모두 최대의 암흑기였다. 그냥 그거는 외부의 압력에 의한 암흑기였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저희가 아까 뭐 포크, 락 음악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에는 그냥 그게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그 세력을 점점 넓혀가려고 하려는 찰나에 그랬던 거고 결국에는 트로트 음악이 다시 인기를 얻기 시작을 합니다. 뭐 대중들에게는 그때까지도 아직도 트로트가 가장 많은 인기를 얻기 시작을 했고 또 이제 젊은 가수들이 대거 활동이 중지되다 보니까 그냥 트로트 가수들이 역시나 계속해서 많은 인기를 얻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 암흑기를 지나고 있을 때 그래도 좀 한 줄기 빛이 돼준 게 이 대학가요제라는 행사였어요. 대학가요제라는 행사가 1977년에 MBC에서 이제 대학가요제 행사를 했는데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가요제 행사였어요.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뭐 슈퍼스타 K 뭐 그런 행사였는데 이 행사에 출연했던 가수들에 의해서 이 암흑기가 그래도 조금씩 거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팀이 제1회 MBC 대학가요제 대상팀인 샌드페블리라는 팀이었는데 서울대학교 농대 그룹 사운드였어요. 밴드였고 네, 이 팀이 굉장히 좀 이 팀이 대상을 받고 인기를 얻으면서 이게 화제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 밴드의 음악이 뭐 그렇게 출중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출중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 출중하지 않은 모습, 약간 아마추어 같은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대학생들이 똑같은 생각을 했다고 해요.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럼 나도 2회 대회에 참여를 해야지 라고 하면서 2회 대회, 3회 대회에 참여를 하면서 재능 있는 뮤지션들이 대거 그 대회에 참여를 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젊은 피가 정말 뜻하지 않게 별로 이렇게 MBC에서도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렇게 의도치 않게 새로운 뮤지션들이 이제 이 가요제라는 등용문을 통해서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완전히 침체돼 있고 어둡기만 했던 그 가요계에 새로운 네, 활력을 주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70년대 말에 정말 암흑기로만 가득했던 70년대 말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산울림이라는 팀인데 보통은 어떤 뮤지션들 그 각 나라의 뮤지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뮤지션들을 얘기하면 그 계보 같은 걸 얘기하고 뭐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고 누구 음악을 좋아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산울림이라는 밴드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이 산울림이라는 이 삼형제 진짜 형제거든요. 이 혈육 삼형제가 만든 산울림이라는 밴드는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네 집에서 어떤 음악도 안 들리고 정말 놀이처럼 그냥 합주를 하면서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것들이 너무나 신선한 음악이었고 그래서 이 음악들은 지금 외국에서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음악 매니아들에게도 굉장히 산울림의 음악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중반부터 시작한 그 암흑기를 그래도 좀 버티게 한 음악들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학가요제 출신 밴드들과 이 산울림이라는 팀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좀 어두운 시대였죠. 그리고 이제 80년대가 딱 되면서 80년대가 딱 됐다는 건 80년대가 열렸다는 건 조용필의 시대가 열렸다는 말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조용필 씨를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국민 가수라는 칭호에 가장 맞는 가수고요. 이게 조용필 씨 80년에 나온 1집 앨범인데 이 앨범을 시작으로 1980년대는 그냥 조용필의 시대가 됩니다. 조용필 씨가 얼마나 대단한 가수였냐면 당시에 가요 톱텐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제 인기곡들을 순위를 매기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분이 1981년부터 86년까지 활동을 하는 동안 거의 65주 동안 이분의 노래가 1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65주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인데 조용필 씨가 노래를 내면 신곡을 내면 그 노래는 그냥 무조건 1위를 할 정도로 지금 BTS의 인기가 정말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인기도 많고 가장 탑스타의 위치에 있는데 지금도 약간 연세 있으신 분들에게 한국 최고의 가수는 누구예요? 라고 묻는다면 아마 그분들은 거의 대부분 조용필의 시대를 경험했던 분들은 그냥 조용필이라는 이름을 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었고 상징적인 존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용필이라는 가수 조용필도 1900 아까 그 암흑기 70년대 중반의 암흑기 시절에 도라의 부산항이라는 노래로 잠시 인기를 얻은 적이 있어요. 근데 조용필 씨도 제2차 대마초 파동에 이제 걸려서 이분도 활동을 중지당했다가 이제 해금 조치가 되면서 1980년대부터 다시 활동을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거의 이분은 그러니까 연말이면 MBC나 KBS 같은 방송국에서 가수왕을 뽑는 행사를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해 동안 가장 인기가 많았던 가수가 누구였냐라는 행사를 한다면 조용필 씨는 1980년부터 86년까지 거의 한 해 빼놓고는 다 인기가 최고 인기 가수 자리에 올랐고요. KBS에서도 81년부터 85년까지 역시 또 한 해 84년 한 해 빼놓고는 늘 최고의 인기 가수에 오를 정도로 정말 뛰어난 인기를 얻었고, 제가 86년까지 계속 활동을 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조용필 씨가 이후로는 나는 더 이상 TV를 좀 별로 안 하고 싶어. TV를 너무 많이 나와서 하고 싶지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점점 이제 콘서트 쪽으로 눈을 돌린 거죠. 그래서 지금도 조용필 씨는 TV 무대보다는 콘서트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뭐 전 세계 대중음악 시장이 콘서트 공연 위주 시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때부터 어느 정도 굉장히 좀 해안을 발휘했던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용필 씨는 그렇게 인기를 얻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80년대에 아까 말씀드린 가요제 스타들이 그 자리를 굉장히 채우면서 80년대에 많이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송골매라든지, 그리고 이분은 이선희 씨, 이분은 아까 뭐 84년 강변가요제 출신인데 굉장히 지금 보면 굉장히 촌스럽지만 이 당시에 대상을 받으면서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충격적인 인기를 많이 얻었어요. 인기를 얻었고, 그리고 이런 이선희, 이상은, 김학래, 송골매 이런 팀들을 이 이제 가요제를 통해서 스타로 발돋움을 하면서 1980년대 조용필 씨와 함께 주류 가요계를, 메이저 가요계를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조용필 씨가 이렇게 메이저 쪽에 딱 있었다면 이 언더그라운드에는 이 들국화라는 밴드가 등장을 해요. 들국화라는 밴드가 등장을 해서 정권의 탄압에 의해서 사라졌던 청년 문화라는 걸 다시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관객들 대부분이 그냥 정말 당시에 대학생들, 그리고 20대 초반, 초중반의 젊은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듣기에는 조용필의 음악은 너무 약간 좀 너무 성인 취향의 음악이었던 거고,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떤 음악을 들을까 하던 찰나에 이 들국화라는 밴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들국화가 청년 문화의 상징처럼 그렇게 많이 얘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들국화가 있었던 동화기획이라는 레이블이 있는데, 동화기획이라는 레이블이 언더그라운드의 상징처럼 많이 자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동화기획이 발표했던 음반들 뭐 이렇게 카탈로그 같은 건데, 이게 뭐 김현식 씨도 있고 요즘 다시 인기를 얻고 있는 김현철 씨 앨범도 있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밴드의 음반도 있는데, 당시에 저도 그랬고, 이 당시에 동화기획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으면, 앨범 라벨이 붙어 있으면 그냥 당시에는 음악을 들어보고 살 수가 있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동화기획이라는 라벨이 뒤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냥 그 동화기획이라는 이름을 믿고 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동화기획이라는 밴드는 정말 언더그라운드를 대표하면서, 이들은 굉장히 태도가 분명했어요. 우리는 TV에 나가지 않을 거야. 우리는 방송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오직 공연으로, 그리고 음악으로만 승부를 할 거야라는 그런 태도로 음악을 했고, 그게 당시에 이제 당대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많이 어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의 태도 같은 건 이후에 90년대 약간 인디 음악과 좀 일맥상통하는데, 그래서 아까 들국화도 이 동화기획 소속이고요. 그래서 이들이 동화기획으로서 1980년대 언더그라운드 마이너 시장을 굉장히 좀 제패하는, 그래서 주류 쪽에 조용필이 있다면 이 비주류에는 동화기획이 있다고 했을 정도로 많이 인기를 얻었고요. 그리고 80년대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였어요. 80년대는 다양한 음악들, 여기에 보면 뭐 퓨전 재즈도 있었고 헤비메탈이라는 음악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팝발라드, 유재하로 대표되는 팝발라드 음악도 등장을 하고, 그런 음악들이 이제 점점 세력을 젊은이들에 의해서 뻗쳐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90년대를 맞는데요. 90년대가 90년 아까 각 제가 아이콘들을 뭐 말씀을 드렸는데, 70년대는 신중현, 그리고 1980년대는 조용필, 그리고 1990년대는 서태지와 아이들, 이렇게 각각 각 연대별로의 아이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서태지와 아이들이 1992년에 등장을 했는데, 이들이 등장이 정말 좀 놀라웠던 게, 이게 TV 쇼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특종 TV연예라는 쇼 프로그램에 이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등장을 하면서 당시에 그러니까 뭐 심사위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인 뮤지션이 나와서 음악을 하고, 그러니까 무대를 갖추면 이제 심사위원들이 곡에 대해서 이제 평을 하는 그런 간이 무대가 있었는데, 이게 이분 지금 마이크를 잡고 있는 분은 하광훈 씨라고 1980년대와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하기 전까지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작곡가였거든요. 근데 이들의 이제 심사평이 이렇게 마냥 호의적이지만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극명하게 나뉘는 거죠. 그래서 서태지와 아이들은 새로운 세대, 그리고 하강훈과 그 당시 이제 같이 심사를 받던 심사위원들은 9세대, 이렇게 딱 그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전혀 이 새로운 신세대의 음악을 이해 못하는 9세대로 이들을 이렇게 싸잡히면서 90년대 등장 서태지와 아이들, 그리고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은 새로운 세대의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서태지와 아이들은 그냥 등장과 함께 정말 가요계를 거의 그냥 점령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또래,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제 또래들이 이제 공유하고 있는 기억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고서, 당시에는 뭐 인터넷 이런 게 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주말이면 늘 쇼 프로그램 같은 걸 거의 봤었는데, 그 쇼 프로그램은 황금 시간대에 이들이 나오고, 이들을 본 학생들이 월요일에 학교에 가서, 야, 걔들 봤냐? 서태지 아이들 봤냐? 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당시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좀 큰 충격을 줬던 밴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양옆에 있던 댄서들도 중요한 인물들인데, 1980년대 후반에 등장했던 이태원 나이트클럽의 춤꾼들이었어요. 댄서들. 당시에 이태원에서 문나이트라는 클럽이 있었고, 이 문나이트를 비롯해서 여러 클럽이 있었는데, 그들이 가장 춤을 잘 춘다고 소문이 났던 뭐 양현석, 이게 백댄서들이었죠. 그리고 박남정 씨도 당시에는 굉장히 좀 대단한 댄서로 유명했었고, 뭐 이준호,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언더그라운드 이태원 클럽에서 DJ나 뭐 춤을 추던 사람들이 대거 가요계로 90년대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가 등장을 했고, 새로운 음악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는, 그 전까지는 약간 뭔가 새로운 장르들이 이게 좀 싹을 틔우려고 했다면, 90년대는 완전히 그게 폭발을 한 거죠.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었고요. 그리고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이 가요계를 1990년대 이전과 이후로 좀 나뉠 수밖에 없는데, 가요계를 완전히 바꾸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서태지와 아이들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들이 사회문화적으로 끼친 영향이 진짜 큰데,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좀 인기가 많긴 했지만, 일단 최근에는 뭐 이게 컴백하는 거, 가수들 뭐 앨범 내고 활동하다가, 요즘 활동 기간이 정말 정말 짧더라고요. 한 1, 2주 활동하고 들어가고 다음 음반 내기 전까지 활동 안 하고, 그러다 이제 컴백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서태지와 아이들이 처음 만들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고, 그게 무슨 얘기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리둥절했었으니까, 서태지와 아이들이 1집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갑자기 저희는 2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몇 개월간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저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갑자기? 그냥 당시에는 그냥 앨범을 내고 계속 활동을 하면서 또 2집 내고, 그냥 늘 계속 TV의 모습을 보이는 게 그냥 너무나 당연한 거였기 때문에, 그런 발언 자체가 좀 충격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최고의 인기 가수가 활동을 안 하고 이제 컴백 무대를 갔잖아요. 근데 그 컴백 무대를 굉장히 좀 근사하게 많이 방송국에서 만들어줬는데, 그 컴백 무대를 누가 할 것이냐, 어느 방송국에서 할 것이냐라고 경쟁이 붙게 되잖아요. 근데 서태지와 아이들은 거의 MBC에서 컴백 무대를 가져오는데, 그런 경쟁이 붙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수가 갑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을 관계가 있게 되면, 당시에는 방송국이 거의 슈퍼갑에 위치했어요. 방송국이 가수들에게 막 정말 가학적인 요구를 많이 하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몰래카메라 같은 프로그램 출연을 시켜서 이상한 요구를 많이 하기도, 가수에겐 좀 하기 힘든 그런 요구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가수들은 하기 싫지만 방송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거였는데, 그리고 실제로 서태지와 아이들도 신인 가수 시절에는 몰래카메라 같은 것에 출연하기도 하고, 막 무리한 요구들을 많이 따르게 됐는데, 이제 서태지는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왜 계속 이걸 해야 되지? 이런 요구에 응해야 되지? 이 얘기를 하면서 점점 그런 발언권이 커지게 되고 하면서, 가수들의 입김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가수들의 파워가 점점 커지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 방송국과 아티스트의 관계가 역전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 뭐 기사 같은 거 가끔씩 나오는데, 뭐 각 아이돌 기획사와 방송국이 막 알력 다툼을 했다. 우리 기획사 애들은 어디 출연시키지 않겠다. 뭐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들은 과거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냥 PD의 존재가 거의 신 같은 존재였고 절대적인 존재였고, 당시에
PD들이 뇌물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우리 가수 출연시켜 주세요라고 하면서 뇌물을 주고, 그래서 그 뇌물을 받아서 막 실제로 구속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방송국의 파워, 그리고 PD의 파워가 정말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서태지와 아들이 이제 그 관계를 역전을 만드는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그 이후부터 아티스트의 관계 이제 힘이 더 세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건 서태지와 아들의 등장과 함께 10대 가수 10대 위주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고등학생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이제 시장을 이끄는 세력들이 20대에서 10대로 내려가게 돼요. 청소년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되고, 그리고 90년대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예. 호황을 띠고 많은 뭐 1990년대 초중반까지 한국 역사에서 가장 호황기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했던 시기에 막 누구나 다 돈을 많이 쓰고 많이 벌고 많이 쓰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음반도 많이 샀죠. 그러니까 청소년들도 용돈을 많이 받고 그 용돈으로 음반을 많이 사게 되고, 그러면서 10대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10대들의 소비 그리고 관심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한 게 나중에 이제 SM과 아이돌 시장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태지와 아이들을 보통 외국 매체나 뭐 방송에서도 서태지와 아이들을 한국 케이팝 산업 그리고 아이돌 산업의 거의 시조, 예, 거의 초기 딱 1세대 거의 최초의 시조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서태지와 아이들이 끼친 영향이 정말 큽니다. 그러니까 음악에 대한 호불호는 지금은 굉장히 많이 갈리기 시작해서, 당시에는 그런 평가를 안 받았는데 지금 와서 보면 이게 외국 음악에 대한 레퍼런스가 너무 강해서 외국 음악을 따라서 만든 음악이라는 그런 혐의가 너무 짙어서 지금은 이제 음악적인 평가는 계속해서 분분하기는 하지만 이 서태지와 아이들이 1990년대에 이룬 성과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한국 가요계의 흐름이나 역사는 서태지와 아이들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김건모 3집인데 아까 제가 한국 역사에서 90년대 초중반이 최고의 호황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풍족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김건모 3집이 그 시절을 상징하는 음반인 거죠. 그래서 이 앨범이 공식적으로는 330만 장, 그래서 BTS가 나오기 전까지는 거의 한국 기네스 기록을 갖고 있는, 가장 앨범 많이 팔린 앨범 기록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BTS가 등장하기 전까지 정말 오랜 기록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330만 장이라는 앨범이 팔렸고, 그리고 당시에는 길보드라고 해서 노점상에서 파는 불법 복제 테이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대부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공식으로 팔린 앨범 판매량만큼 그 불법 음반도 팔렸다. 그 수만큼.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거의 한 660만 장 정도가 한국에서 이 김건모 앨범이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1990년대 중후반은 한국 산업의 중흥기도 했고 대중음악의 중흥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가 굉장히 음악적으로도 많이 이루어지기도 했고 돈이 넘쳐나다 보니까 새로운 시도들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삼성 같은 대기업이 음반 산업에 뛰어들었다는 게 여러분들이라면 좀 믿겨지세요? 그러니까 그런 삼성, LG 같은 대기업이 음반 산업에, 지금으로 치면 사실 음반 산업이 그냥 음반을 만들어서 파는 게 금액이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에는 굉장히 좀 미미한 금액이었을 텐데 당시는 워낙 많이 팔리고 돈이 된다 싶으니까 삼성, LG 이런 곳에서 레코드 음반사를 만들어서 아예 직접 음반을 만들어서 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기업뿐만 아니고 SK도 있었고요. CJ도 음반사를 만들었었고, 두산, 웅진 이런 곳도 90년대는 다 음반을 만들어서 판매할 정도로 한국 대중음악이 가장 그냥 좋았던 시기. IMF가 터지면서 완전히 그대로 꼬꾸라지긴 했지만 IMF가 터지기 전까지는, 이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밴드인데요. 이 팀은 그 90년대 호황기를 상징하는 이게 앨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김건모 앨범은 정말 많이 팔린 앨범이었고 이 앨범은 미국 가서 만든 앨범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면 아마 지금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누구지?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대중적으로 뭐 이렇게 크게 굉장히 뭐 김건모 씨만큼 서태지와 아이들만큼 인기를 얻었던 팀이 아닌데, 이 팀이 우리는 좋은 사운드를 얻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녹음을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미국에 가서 몇 개월간 체류를 하면서
이 앨범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벽화도 미국 뉴욕에 있는 벽화 배경으로 이 사진을 찍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뉴욕에 몇 개월씩 체류를 하면서 녹음실을 통째로 빌려서 거기서 앨범을 녹음을 해서 앨범을 제작해서 왔어요. 근데 그럼 그 돈이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일 거잖아요.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정도 같은 정도의 위상을 갖고 인기를 얻고 있던 팀도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풍요롭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 시기는 이제 90년대 등장, 이제 IMF와 함께 완전히 좀 몰락하게 되죠. 그래서 이 IMF가 정말 많은 이제 대중음악사를 또 한번 바꿔버리는 큰 시기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90년대, 97년이 되면서, 6년이 되면서 정말 좀 중요한 사건이 되죠. 이분은 아시는 분들이 좀 꽤 계실 것 같은데, SM 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회장입니다. 이수만 씨는 원래 70년대에는 아까 70년대 제가 포크 음악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절에 등장했던 포크 가수 출신이에요. 포크 가수로 인기를 많이 얻고, 당시에 신인상을 받기도 할 만큼 인기가 많았고요. 그리고 가수보다는 뭐 지금 MC 같은 걸로 당시 뭐 대학가요제나 미스코리아 같은 큰 행사가 있으면 늘 이수만 씨가 행사를 그러니까 진행을 할 정도로 굉장히 입담이 좋았고 재치가 넘치는 아티스트였는데 이분이 81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1981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데 뭐 이제 전공 공부를 하려고 이제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서울대학교를 나왔는데 자신의 전공 공부를 하기 위해서 뉴욕으로 간다 해서 미국으로 갔는데 뉴욕은 아니고 미국 어디였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으로 갔는데 81년이 어떤 해였냐면 미국에서 MTV가 개국을 한 해였어요. 그러니까 그 뮤직비디오만을 전문적으로 틀어주는 MTV가 개국을 한 해였는데 이 이스마 씨가 거기에 가서 MTV를 보고 굉장히 좀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제 미국에 가서 계속 그 미국 연예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한국에 도입하면 이게 괜찮겠는데? 라고 해서 한국에 돌아와서 SM이라는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서태지와 아이들 등장 이전에 현진영과 아이들이라는 뭐 현진영과 와와라는 뭐 팀을 막 만들기도 하고 미국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고 선진 음악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여러 막 무슨 대마초 파동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다 안 되고 결국에 이승환 씨가 택한 게 H.O.T였어요. 당시에 현진영 씨는 서태지와 아이들 등장 이전에 정말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 그리고 랩댄스 당시에 뭐 힙합 음악을 접목을 해서 굉장히 많이 인기를 얻었는데 막 대마초를 계속해서 피면서 사건의 중심에 되고 활동이 중단이 되고 그래서 이스만 씨가 택한 게 아이돌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시스템과 일본의 아이돌 시스템을 접목시켜서 우리는 새로운 아이돌 그룹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H.O.T였어요. 그리고 H.O.T가 연습생이잖아요. 연습생 생활을 거치면서 요즘 뭐 아이돌들 인성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뭐 그러는데 이미 이때부터도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말 잘 듣는 약간 뭔가 정말 생활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윗어른들에게 뭔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니까 그런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현진영 씨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약간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게 아닌가. 그래서 자기의 회사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게 아닌가. 그렇게 사람들이 이게 좀 짐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H.O.T는 등장과 함께 정말 많은 인기를 얻었죠. 그리고 저는 SM과 이 H.O.T가 한국 K-팝 그리고 아이돌 역사에서 모든 영역을 미리 다 경험하게 해준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H.O.T가.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연습생 시스템을 완전히 체계화 시켰고요. 그리고 또 그 연습생 체계와 함께 불공정 계약, 뭐 노예 계약 이런 것들로 하면서 이 팀이 또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갈갈이 찢기게 되고 그런 것들도 H.O.T를 통해서 먼저 경험하게 했고 그리고 해외 진출도 이미 이수만 회장은 이 H.O.T를 통해서 계획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 진출을 꿈꾸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수만 씨가 약간 정말 선견지명이 있는 게 한국뿐만 아니고 우리는 전 세계로 한국의 음악을 알리겠다라고 하면서 그 시장을 타켓을 일단 중국으로 잡았던 거죠. 시장 규모가 컸던 중국으로 잡은 거죠. 그리고 H.O.T뿐만 아니고 SES, 잭스키스, 핑클 뭐 이런 팀들이 굉장히 좀 인기를 많이 얻게 됩니다. 근데 이 인기를 많이 얻었죠. 10대 아까 뭐 서태지와들이 만들었던 그 10대 위주의 시장에서 이제 인기를 많이 얻기
10대들에게 인기를 많이 얻기 시작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90년대 후반에 IMF가 터지고 이 아이돌이 인기를 얻고 그러면서 단순히 지금과 다르게 당시 아이돌의 이미지는 정말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린아이들 돈 뺏어가는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고요. 그리고 이런 외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이들이 이게 춤을 추면서 노래하다 보니까 노래 하나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 그래서 막 당시에는 금붕어라는 표현은 뭐 붕어들이라고 그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입만 뻐끔뻐끔한다. 노래는 하나도 안 부르고 립싱크를 하면서 노래를 모른다 하면서 실력도 없는 아이들, 그냥 외모만 강조하는 애들, 그냥 춤만 추는 애들,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예를 들면 이 문희준 씨 같은 경우는 거의 문희준을 놀리는 게 국민 스포츠라고 할 만큼 모두가 문희준이라는 사람을 조롱을 하고 막 그러는 게 그냥 그게 사람들에게 큰 모욕이고 범죄라는 거를 인식을 못할 정도로, 네, 그렇게 사람들이 아이돌에 대한 그냥 아이돌을 좋아하는 팬들을 뺀다면 아이돌 그냥 일반 대중의 시선은 정말 좀 좋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그 인식을 그 뭔가 편견 이런 것들에 굉장히 좀 맞서서 오랫동안 초기 1세대 아이돌들이 그런 현상을 많이 겪었었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약간 아이돌은 그냥 그들만의 리그라는 얘기가 많이 좀 있을 정도로 인기는 굉장히 많은데 일반 대중은 뭔가 부정적인 시선으로, 비교적 부정적인 시선으로 많이 바라보는 그런 좀 상황에서 이제 2000년대를 맞게 됩니다. 근데 2000년대가 또 한 번 암흑기가 등장을 합니다. 2000년대 암흑기가 등장을 한 이유는 굉장히 좀 이것도 역시 정치 사회적인 문제와 연관이 되는데요. 이건 그냥 잠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클럽 드럭이라는 곳인데요. 아까 제가 80년대 조용필과 언더그라운드로 말씀을 드렸다면 90년대 아이돌이 등장을 했다면 비주류에는 이 인디 씬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언더그라운드가 인디 씬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굉장히 좀 낡고 좁은 클럽 무대잖아요. 근데 이 클럽 무대를 통해서 새로운 뮤지션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음악을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 등장을 하고 또 완전히 아이돌과는 극과 극의 개념에서 한국 대중음악의 또 한 지점을 또 차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도 역시 똑같은 10대지만 나는 달라. 나는 좀 새로운 음악을 들을 거야 라고 하는 10대들이 홍대에 있는 지하 클럽으로 모이면서 이들과 함께 음악을 즐기고 같이 막 스테이지 다이빙도 하고 또 그리고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보편적인 10대 청소년들은 H.O.T와 잭스키스와 이런 1세대 아이돌들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이제 2000년대가 시작을 하는데요. 2000년대 암흑기의 가장 큰 이유는 전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소리바다라는 당시 이제 프로그램이었는데 한국에서 인터넷이 지금도 뭐 속도가 빠르다고는 하지만 당시에 전 세계에서 거의 진짜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음원 다운로드 프로그램입니다. 공짜로 다운을 받는. 당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넵스터 같은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 넵스터가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한국에서는 소리바다라는 이 불법 다운로드 프로그램이 돼요. 그래서 이 음악들을 그냥 무료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태지와 아이들 노래 지금 누군가 다운받고 있고 베이비복스 노래도 다운받고 있고 막 그런데 이 노래들을 다운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음반을 안 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IMF가 터졌잖아요. 97년에 IMF가 터지면서 돈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90년대 초중반까지 돈을 이렇게 흥청망청 쓰면서 음반을 사던 사람들이 음반을 안 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지갑을 닫는 게 문화 쪽이라고, 문화예술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반을 안 사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렇게 음악을 공짜로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생기니까 그리고 굳이 음반을 뭐하러 사? 음악을 뭐하러 사? 라고 하면서 이걸 불법 다운로드 MP3라는 새로운 매체가 등장을 하면서 이걸 불법으로 다운로드를 받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음반이 안 팔리니까 당연히 기획사에서도 그럼 우리는 음반에 많은 돈을 들이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음반을 거의 비슷한 음악, 당시에 뭐 양산형 발라드라고 했는데 그래서 음악 관계자들은 요즘 보면 여기에 이게 2005년 순위거든요. 2005년 인기가요 순위인데 대부분 SG 워너비, 버즈 뭐 이런 팀들이 인기를 얻습니다. 최근에 SG 워너비가 다시 인기를 얻기 시작을 했는데 당시에는 인기와 함께 굉장히 비판 어린 시선들도 많았어요. 음악이 너무 똑같다. 맨날 운다. 왜 이렇게 울면서 노래를 하냐. 그리고 이렇게 막 당시에 이렇게 소몰이 창법이라고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그 소몰이 창법이라는 게 소를 이랴이랴 하면서 막 소를 몰 때 그런 목소리랑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막 괜히
인위적인 목소리를 낸다, 그리고 울면서 노래를 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평가가 그러니까 음악적인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는데요. 이게 2005년 인기 순위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서고 2005년까지 그냥 미디로 만든 약간 R&B 미드 템포의 R&B 발라드가 2000년대 초중반을 거의 지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음악들, 이 버지의 노래들, 겁쟁이. 그러니까 이 시절에 살았던 청소년들에게는 이 음악이 너무나 추억어린 음악이지만,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가요계 쪽에서는 너무 똑같은 음악, 너무 이렇게 발전이 없는 음악. 그래서 굉장히 그냥 거의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음악이라고 그렇게 많이 인식이 됐었어요. 그리고 여기 뭐 이거 2006년 순위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데 뭐 시아나 SG원업이 계속해서 인기를 얻고 있었고, 다 음악들이 감정 과잉들, 그러니까 막 거의 울면서 노래하는 그런 스타일들이 거의 주류를 이루다 보니까 너무 한 스타일에 집중이 되면 거기에 당연히 반대급부도 생기고 거기에 비판 어린 시선도 가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런 스타일의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았고, 더 이상 주류 가요계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맨날 저런 음악들만 나오는데 평가할 만한 음악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음악 평론가들이나 음악 관계자들, 뭐 기획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시절의 음악은 정말 너무 똑같았다. 새로운 음악들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래서 2000년대 초중반까지를 거의 또 한 번 아까 70년대 초중반과 마찬가지로 좀 다른 의미의 암흑기라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인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았고요. 그래서 어차피 인디 음악은 돈이 안 되니까 그냥 우린 돈이 안 되는 거 그냥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창의적으로 발산을 하면서 인디 씬은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게 됐고, 반면에 그러니까 주류 음악은 비판을 많이 받게 되고 그런 흐름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암흑기가 이어지다가 이제 2007년에 이 원더걸스가 등장을 하죠. 원더걸스의 텔미. 이게 정말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얻었거든요. 이들의 뭐 음악도 그렇고 춤도 그렇고, 그리고 뭐 소녀시대 지도 이어서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이 노래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단순히 음악뿐만 아니고 이게 아이돌을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말씀드린 것처럼 문희준, H.O.T 이런 팀들은 그냥 정말 뭔가 놀려도 되는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음악을 좋아해도 이렇게 딱 드러내기는 어려운 약간 길티 플레저 같은 그런 그런 아이돌이었다면, 이 원더걸스가 등장을 하면서 그런 시선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나 원더걸스 좋아해요. 원더걸스 거의 그러니까 뭐 유튜브 이런 당시엔 UCC라고 했는데 뭐 UCC 이런 것과 맞물려서 원더걸스의 춤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들이 이제 대학 무대에서 활동만 하면 그들의 노래를 다 같이 따라 부르는 떼창 문화도 막 발달을 하고, 원더걸스의 노래를 좋아한다는 게 더 이상 이 부끄럽지 않은이라는 게 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끄럽지 않게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원더걸스도 그렇고 소녀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런 흐름을 완전히 이끌어내고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내는 그런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들의 등장과 함께 저는 완전히 그게 바뀌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멜론에서 아이돌 K-팝 100곡 뭐 이런 거 100선 노래를 뽑았는데, 그런 이유로 이제 원더걸스도 굉장히 좀 높은 순위의 상위권에 올라가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음악적인 평가 이런 걸 그냥 잠시 제쳐두더라도 너무나 사회적으로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의 케이팝의 부흥이 있게 하고 시장이 이렇게 융성하게 하는 데는 이 원더걸스와 또 소녀시대 그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거죠. 특히 남자들을 이제 아이돌 시장의 팬으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이었던 게 이 빅뱅의 거짓말이라는 노래 뮤직비디오 장면인데, 당시에는 빅뱅이 처음 등장했을 때 자신들을 내세웠던 슬로건이 뭐였냐면 실력파 아이돌이었어요. 우리들은 실력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제가 아까 H.O.T 말씀을 드리면서 실력이 없는 애들이다라고 그런 인식이 굉장히 많았다고 했잖아요. 뭐 립싱크하고 막 남의 만들어준 노래하고, 그리고 당시 곡들이 표절 시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두루 이렇게 섞이면서 굉장히 좀 인식이 안 좋았는데, 빅뱅은 자신들이 등장과 함께
우리는 실력파 아이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 우리가 직접 곡도 쓰고 노래 뭐 랩도 다 하고 라이브로 할 수도 소화를 할 수 있다 막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한편 뭐 비슷한 시기 브라운 아이드 걸스 같은 팀의 음악 아브라카타브라 같은 음악도 당시 음악 평론가들이 약간 좀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저도 그랬고 대부분의 음악 평론가들이 당시 아이돌 음악을 약간 낮춰보는 그런 시선이 있었는데 이들은 너무 음악 되게 괜찮네? 이거 음악 누가 만든 거지? 라고 이렇게 찾아보게끔 하는 크레딧을 이렇게 한 번씩 보게 만드는 그런 음악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음악들로 굉장히 좀 인기를 많이 얻었고 그리고 이제 빅뱅도 실력파 그리고 이 거짓말이라는 정말 약간 국민가요라는 그렇게 그런 것들이 저는 사실 이 아이돌 요즘 예를 들면 BTS의 안티들이 얘기하는 게 왜 BTS는 한국에서는 인기가 없어요? 막 그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국민가요라는 게 더 이상 저는 존재할 수 없는 시스템이 됐다고 하거든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각각 각각의 취향에 맞춰서 음악을 듣고 개인의 음악 취향이 점점 더 파편화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아까 조용필의 노래처럼 서태지와 아이들의 나나라요처럼 그리고 이 빅뱅의 거짓말처럼 모든 국민들이 노래를 알고 따라 흥얼거릴 수 있고 좋아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국민가요는로서는 거의 빅뱅의 노래가 마지막이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빅뱅, 원더걸스 이런 팀들이 등장을 하면서 약간 일종의 게임 체인저처럼 완전히 그냥 분위기를 흐름을 바꿔 놓으면서 아이돌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싹 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들과 함께 이제 2010년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2010년대까지 가게 되면 또 너무 이야기가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2000년대까지고요. 여기까지 강의를 일단 마치고 한번 뭐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네. 지금 보여주신 것들 중에서 저도 반가운 가수가 굉장히 네네. 많고, 저희 어렸을 적에 이제 한 획을 그었던 서태지와 아이들, 뭐 네네네. H.O.T.라든지, H.O.T.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옷도 따라 입고 모든 그쵸. 청소년들이 그들의 의상, 그들의 뭐 어떤 제스처 이런 거를 다 따라해서 정말 그 아이돌 문화를 그쵸. 정말 아이들에게 네네네. 전수했던 대단한 가수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는 왜 어른들이 이 아이돌들의 문화 내지는 음악을 이해를 못할까 내지는 네네. 그들의 뭐 문화라든지 그런 옷들에 대해서 음. 왜 비판을 할까? 네네. 왜 사회적으로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따뜻한 시선을 음. 주지 못할까라는 네네네. 거에 대해서는 진짜 이해가 안 갔고 그쵸. 그리고 그 개별 그 아티스트 저희가 네. 생각했을 때는 아티스트였는데 네. 아티스트 멤버들의 이름을 모르고 그들의 노래 가사도 모르고 그런 음. 거가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됐었어요. 네네네. 근데 제가 뭐 지금도 그렇게 나이가 많은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나름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BTS 멤버가 누군지도 지금 저도 잘 모르겠고요. 네네. 그들의 노래도 진짜로 어른들이 왜 귀에 안 들린다고 얘기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네네네. 그게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세대별로 문화가 다 세대별로 네. 그쵸. 달라지고, 예, 뭐 그때 그 나이의 감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음악에서도 그 세대별로 그 완전히 유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바뀌고 글쎄 지금 수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한국의 음악이라든지 한국의 문화라든 건지 이런 게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너무 궁금한데 지금 이제 질문을 네. 하고 싶으신 그 수강생들은 질문을 채팅창에 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마이크가 있어서 직접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참가자가 있다면 직접 마이크에 대고 이야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첫 번째 질문이 올라왔는데, 네.
아마도 일종의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네네. 상업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이 네네. 어떤 이 대중음악과 사회의 연관성에 네네. 대해서 이 연관성이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세계적인 사회 정치 문제와 어떻게 네네. 연관이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요즘 아이돌들 보면 사실 너무 조심스럽다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런 메시지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BTS 같은 경우는 지금 유엔 같은 데서 이제 발표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환경,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사실 모두가 좀 공감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정도로 발언을 하는 게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 좀 당연한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이슈를 이야기한다는 건 지금 아이돌에게는 너무나 좀 가혹한 저는 어, 요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물어보신 분은 네, 이 세계적인 뭐 사회 정치적 이슈, 환경, 청년 이런 걸로 초점을 이게 이런 것들 전환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계 뭐 분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보다는 그냥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그런 이슈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네, 그러는 추세로 점점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게 한국에서도 아이돌들이 그냥 한국 내에서 활동을 할 때도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그냥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민감한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전 아이돌의 이게 특수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그냥 락뮤지션 같은 경우는 그냥 발언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아이돌의 지금까지 뭐 시스템이 있기도 하고 회사라는 관계가 있기도 하고 이게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게 아이돌의 속사를 보면 정말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인터뷰를 하나 하려고 해도 그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질문해 주신 것처럼 지금 아이돌이 할 수 있는 발언들 그리고 정치적인 의식 이런 것들을 표출하는 것들은 지금 그냥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환경 문제나 네, 그 유엔에서 뭐 얘기했던 그리고 지금 각 아이돌과 그 아이돌의 팬덤이 하고 있는 네, 환경, 청년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발언을 하고 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다른 추가 질문이 있기 전에 제가 네네. 연결을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 네. 예전에는 팬들이 네네. 뭐라고 해야 되나, 자신들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에게 직접적으로 그들을 위한 선물을 네. 많이 줬었어요. 네네. 근데 요새는 그거를 오히려 그 자신들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이미지라든지 그쵸. 사회적인 네. 그런 이미지를 생각을 해서 오히려 사회에 좀 더 좋은 네네. 그런 것들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기부를 한다던가 네. 봉사활동을 한다던가 하는 네. 것들이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내지는 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그런 것들이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기를 바라길래 이들이 팬층까지도 네네. 그런 이미지를 네. 생각을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외국에도 이런 문화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도 한국이 가진 독특한 그쵸. 이런 문화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게 외국에는 없고요. 거의 지금 팬 문화라는 건 지금 한국이 거의 전파를 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뭐 이렇게 좋은, 이게 선한 영향력이라고 요즘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선행을 하고 그런 것들이 저는 이게 뭐 한국 대중음악 역사와 그냥 그대로 맞물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팬덤 같은 경우는 남진 나훈, 60년대부터 남진 나훈아 그 팬들끼리 싸움, 다툼 그런 것들이 있었고 조용필도 있었고 그리고 H.O.T와 잭스키스 팬덤의 뭐 다툼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너무나 부정적으로만 계속 인식이 됐었죠. 그러니까 서태지와 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태지와 아이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일을 쓰면 당시에는 거의 폭탄처럼 메일을 받고 항의 메일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왜곡적인 막 행태를 많이 취하기도 했어. 근데 그것들이 점점 비판적인 여론을 받고 하면서 그게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끼친다는 걸 점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의 예를 들면 서태지와 아이들부터 그 팬덤을 보기 시작을 했다면 이 팬덤이 변하는 모습을 점점 봐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나 자연스럽게 좀 변화를 거쳤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가수가 정말 가치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구나 라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되고 그걸 알게 되면서
점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하고 그런 것들은 또 선배 팬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저는 배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서태지와 아들이 그 맨 처음에는 그렇게 부정적인 여론의 질타를 받았지만 이후에 가면 갈수록 뭐 가요 순위 폐지 운동이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그런 것들을 또 보고 자란 세대들도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우리 아티스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걸 알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지금도 사실 저는 예를 들면 조용필 씨 팬덤이나 이렇게 말씀드리긴 되게 조심스럽지만 그런 분들 중에 되게 극단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이걸 사회화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여전히 그냥 우리 아티스트를 왜 욕해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폭력적인 행위를 뭐 폭력적 주목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언어적인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취하기도 하는데 그런 세대와 비교하자면 점점 서태지와 아이들을 그러니까 제가 서태지와 아이들을 K-팝 뭐 이런 것들 아이돌 문화의 시조라고 얘기를 하는 게 거기에서부터 점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발전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국의 대중음악이라든지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다들 질문이 그러게요. 아직 없으시네요. 네네네. 누구라도 질문을 해주시고 어떠한 뭐 한국의 문화라든지 대중음악이라든지 내지는 그런 한국의 특정 아티스트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기를 바라고 그 사이에 또 한번 여쭤보면 진짜 BTS는 왜 인기가 있을까요?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사실 이거는 그냥 거의 저는 사실 뭐 이게 새해가 되면 뭐 가요계 예상을 해주세요 그런 신문 기자들 코멘트 요청을 많이 받는데 저는 거의 응하지 않거든요. 맞춘 적도 없고 맞출 수도 없고 네, 거의 무의미한 전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응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HOT라네 BTS의 성공을 제 주변에 지금 와서 뭐 BTS가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고 저렇게 해서 성공을 했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건 많이 얘기를 이제 와서 얘기를 하지만 그걸 점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BTS가 이 정도로 성공을 거두고 왜 인기를 얻었고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정말 아무도 점친 사람이 없는데 지금 와서 그냥 다 얘기하는 거는 뭐 SNS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 거기에서 시작된 그리고 SNS와의 그리고 유튜브 이런 것들과 연관된 시대적인 저는 아까 계속 제가 사회적인 이런 것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대중음악 같은 것들이 근데 거기에서 연결된 부분들 직접 팬들과 소통하는 그런 문화 그런 것들에 영향을 끼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도를 얻게 되고 사람들이 인지를 하게 되고 그렇게 많이 얘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음악도 당연히 요즘 케이팝의 음악들은 저는 그냥 외국의 팝음악과 전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작곡가들도 외국 작곡가들과 같이 교류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BTS의 메시지도 굉장히 전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해요. 당시 10대 청소년들에게, 이들 아미에게 엄청난 큰 영향을, 사실 제 세대에게 그렇게 뭐 꼭 완전히 들어맞는 메시지는 아니겠지만 저는 이 음악들이 BTS가 전하는 메시지가 지금 삶을 살고 있는 10대들에게도 10대, 20대들에게 굉장히 좀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그런 이후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SNS의 그런 효과 뭐 그냥 직접적인 소통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들과 뿐만 아니고 음악에 담긴 메시지 그리고 그냥 세계적인 퀄리티의 음악도 저는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당시에 지금 와서 얘기를 하지만 BTS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더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SM 3대 기획사가 워낙 그걸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BTS는 그럼 어떤 길을 택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럼 우리는 직접적으로 팬들과 소통을 늘려가야지라고 그런 방법을 택했던 거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해요. 네, 감사한 질문이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저도 이것도 궁금하네요. 싸이가 왜 또 싸이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뭐죠? BTS 이전에 또 싸이가 네네. 워낙 또 네. 빌보드 차트? 네, 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네요. 싸이도 1세대 아닌가요? 그쵸. 제가 싸이를 빼먹었네요. 네, 싸이도 큰 영향을 이 케이팝의 인기에
정말 큰 영향을 끼쳤는데, 저는 이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 강제 진출이라는 당시에 표현을 썼었거든요. 싸이의 해외 진출, 강제 해외 진출이라고 썼었는데, 이게 저는 일종의 해프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빌보드 같은 곳에서 생각지 못하게 인기를 얻는 곡들이 있거든요. 뭐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남자 두 명이 같이 노래를 하기도 하고 약간 코믹송처럼 그게 인식이 전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뮤직비디오 그리고 그 음악들 그런 것들이 다 더해지면서, 그리고 싸이의 뭔가 그 제스처 이런 것들이, 그리고 당시에 분명히 강남스타일이라는 그 음악이 주는 힘이 있었죠. 강남스타일의 음악이 주는 훅이 주는 힘이 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일종의 그 뮤직비디오에서의 그 모습들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그리고 제가 좀 놀랬던 건 사이치가 그렇게 해서 강제 해외 진출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전 너무 능숙해서 약간 그 매너나 이런 것들이 정말 그냥 팝스타 같더라고요. 보통의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좀 주눅이 들 수도 있고 했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외국에서 더 감탄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맨 처음에 그 진출 자체는 저는 그냥 그게 해프닝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일종의 뭐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의 영향, 열풍 이런 것과 맞물려서 일종의 밈의 시초 같은 게 아니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악적으로는 그냥 늘 하던 싸이의 음악이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들려줬던 음악이 오히려 그러니까 크게 반응을 얻지 못했던 건 그냥 똑같은 스타일의 음악이었는데, 모든 것들이 맞물린 결과였죠. 뮤직비디오, 뭐 액션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그런 인기를 얻게 된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실은 SNS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중음악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그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전 세계로 전파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다른 국가들의 문화도 우리나라에 좀 많이 알려지거나 아니면 또 마찬가지로 다른 국가들의 뭐 아티스트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SNS와 뭐 유튜브라든지 소셜 네네.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이 퍼질 텐데 우리나라 한국의 어떤 그 대중음악 내지는 한국의 네. 문화의 어떤 특징 때문에 네네. 더 이렇게 알려지게 네.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이미 케이팝이라는 커다란 바운더리 장르가 생겼잖아요. 근데 이 케이팝이라는 장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스웨덴 같은 데서 스웨디시 팝 같은 음악이 있지만, 그거를 스웨디시 팝은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사실 설명을 하기는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웨덴의 뭐 음악이 굉장히 멜로디가 강조가 되고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 스웨덴의 작곡가들이 지금 케이팝의 주요 작곡가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음악적인 특징을 얘기하는 건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인데, 케이팝이라는 일단 그 흐름이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뭐 우리가 보통 칼군무라고 하죠. 그런 안무들, 그런 것들, 그리고 보통의 일반적으로 뭐 케이팝을 얘기할 때는 열정,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저는 케이팝이 만들어지는 그 배경이,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일 수 있는데, 케이팝이라는 아이돌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한국적인 상황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들을 굉장히 연습을 정말 너무 힘들게 시키고, 방과 후에 뭐 계속해서 밤늦게까지 연습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유럽이나 이런 서구권 국가에서는 쉽게 용인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맞물리면서, 그래서 처음엔 유럽에서는 케이팝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더해지면서 한국적인 상황 그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케이팝이라는 굉장히 바운더리가 넓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의 시장이 형성이 됐고, 이미 그런 것, 그 장르를 듣는 거는, 음악 듣는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장르를 듣는 건 너무나 좀 당연한 일이거든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아까 외국 음악은 왜 안 듣냐 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바운더리 된 음악들이 그렇게 크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장르화 됐다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국가, 지역을 이름을 지어서 장르로 얘기하는 건 라틴 팝 정도가 있거든요. 네, 라틴 음악은, 네, 지금 들리시죠? 네. 그러니까 장르로서 이야기하는 건 라틴 정도인데, 라틴 매니아가 있는 거죠. 근데 이미 그렇게 시장이 형성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듣는 음악들을 뭐 매니아들이 당연히 생기게 마련인 거고, 케이팝도 이미 그런 매니아들이 생긴 흐름이 그러니까 생긴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밖에는 다른 장르들의 음악은, 다른 나라의 음악들은 분명히 듣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걸 하나의 큰 틀에서 얘기하는 건 없죠. 근데 J-팝은 사실
어느 예전만큼의 인기가 없기 때문에 그것들은 매니아들이 줄어들었고, 지금도 사실 인디 음악 듣는 사람들은 각 전 세계의 음악들을 다 듣거든요. 뭐 동남아시아의 음악들, 동남아시아도 지금 인디팝 음악들이 굉장히 많이 인기를 얻고 있어서 서로 교류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듣고 밴드들끼리도 교류를 하고 활동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덩어리가 큰 눈에 보이는 덩어리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굳이 얘기가 되지 않는 편이지, 전 세계적으로 서로의 음악, 각 나라의 음악을 듣는 거는 계속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게 케이팝이라는 바운더리 안으로, 케이팝처럼 케이팝이라는 바운더리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 전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는 계속해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태국의 음악, 태국의 인디 음악들 되게 열심히 많이 듣고 있거든요. 인도네시아 음악들도 있고, 대만도 인디 씬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그런 음악들은 다 찾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아시안 팝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약간 인디 음악들의 비슷한 흐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음악들로 많이 좀 듣고 있고, 그래서 이게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운더리 그런 것들이 좀 형성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도 많이 듣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질문이 없으신가요? 아까 그 마이크를 계속 킨 참가자분이 계셨는데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시려고 마이크를 키셨던 건가요? 그런 것 같지는 않네요. 그 마지막으로 아마 이제 더 다른 질문이 학생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금 이 수업에 들어온 참가자분들은 한국의 어떤 다양한 그런 문화라든지, 잠시만요. 질문이 지금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 팬덤, 지금 아, 마이크가 나오고 있나? 음, 혹시 지금 그 질문이 네네. 그러니까 아, 이전에, 제가 근데 팬덤 쪽은 그렇게 지금 사실 이렇게 밝지가 못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설명해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선생님, 소리가 안 들리는데, 네네. 지금 예. 질문을 읽고 있는데, 제가 예. 팬덤 이 내부의, 저 팬덤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딱히 그렇게 밝지가 못해서요. 이걸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고, 아마도 이분이 얘기하시는 네, 거는 현재의 그 네네, 팬문화와 네, 과거의 팬문화를 또 네, 비교라고까지는 그렇게 하기는 네네, 힘들겠지만 이런 그 팬문화, 새로운 네, 팬문화들이 한국 음악에 되게 도움이 될지 네, 아니면 뭐 어떤 평판에 안 네, 좋은 이런 그 팬끼리 또 글쎄 팬덤 사이에 논쟁이 있나요? 저도 그 이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네, 네, 온라인 네. 사이에 이렇게 아마도 그 팬회가 그 뭐 되나 경쟁 음, 그 뭐 아티스트한테 가서 공격을 한다든지 뭐 네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또 새로운 팬 문화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네네. 당연히 이제 한국 근데, 음악 발전에 그렇게 이로울 것 같지는 않은데, 예, 네네. 어떨까요? 이 팬 문화는 사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뭐 선악 영향력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그런 것들이 점점 언론을 타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해되고 있는데, 요즘 가장 논쟁적인 이야기는 사실 아미의 그 빌보드, 네, 그 차트 때문에 얘기가 굉장히 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한번 저는 팬덤 내에서도 한번 논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다운로드 하는 예를 들면 지금 멜론 차트, 국내 차트를 예를 들면 예전에 뭐 음원 총공, 스밍 총공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스밍 총공이라는 말이 있는데 스트리밍을 그냥 계속해서 돌려 듣는 거예요.
그 아티스트의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순위가 1위에 올라가니까 그 1위를 올리기 위해서 음악을 듣지 않는데 그거 그냥 계속해서 24시간 듣고 있는 거죠. 그 음악을.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사람들의 인식이 안 좋았죠. 아이돌 팬덤 외에는. 근데 그 행위가 약간 빌보드 쪽에도 어느 정도 작용을 좀 하고 있거든요. 아미가 이제 음원을 다운로드 받는다. 계속해서 다운로드를 받는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다운로드를 요즘은 다운을 안 받잖아요. 음원을 다운로드를 받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운로드를 받아서 순위를 올리고 있는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실 제 주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지금 예를 들면 멜론 차트 같은 경우를 아무도 멜론의 차트를 신뢰하지 않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예전에 그 팬덤들이 그런 순위 올리기를 하고 또 차트 조작 같은 거를 막 그 뭐 사재기, 음원 사재기 예전에 시사 프로그램에도 나올 정도로 음원을 돈 주고 막 사고 기계로 돌린다 뭐 이런 루머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멜론 차트의 권위가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위가 계속 반복이 된다면 예를 들면 뭐 우리 아티스트를 1위로 올리고 싶다라고 했던 그 차트의 권위가 또 그만큼 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1위를 한다는 게 사실 1위를 하는 건 좋은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1위를 하는 게 과연 우리 아티스트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이 팬덤의 문화는 늘 아까 뭐 1960년대부터 늘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정적인 행위를 하기도 했었고 근데 저는 역사는 진보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팬덤은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저는 좀 좋은 방향으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슈들도 계속해서 어느 정도는 이 팬덤의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지만 저는 이 팬덤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질 거고 이들의 점점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거라는 그런 믿음은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지금 뭐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멜론이라는 사이트를 아실 수도 있지만 모르실 수도 있을 것 네네. 같아서 네. 그러니까 일종의 예전에는 우리나라 가요, 대중가요의 일단 그 인기의 뭐라고 해, 척도를 각 네. 방송사에서 그 대중음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에서 네. 1등, 2등을 뽑는 게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스테지와 아이들이라든지 네. 다른 그 대중 그 가수들이 이 차트를 네. 체제를 없애자라고 해서 이제 음악을 다운로드 받고 소개하는 그 인터넷상의 그 맞습니다. 예, 페이지에서 이제 순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이제 제일 유명한 제일 신뢰가 되는 그 사이트가 네. 멜론이라는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한국의 스포티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가장 많은 이용자 수가 있는, 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저는 좀 이제 흥미로운 건데 네.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아이돌의 수익 배분율. 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아무래도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간혹 가다가 이제 네. 뭐 정산을 못 받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국에서 이제 법적인 차원에서 규제를 한다던가 이제 네네. 제대로 이 수익을 정산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담론이 그렇게 형성이 되지 않는 것 같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아마도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아이돌 수익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뭐 말씀드린 H.O.T 때 이미 한번 불거졌었죠. 그 노예 계약 이런 파문 때문에 뭐 계약 기간 그리고 그 배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거졌었는데 지금 그냥 약간 대외적으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상 기준 뭐 지금 유명 기획사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정산이 딱딱 아마 체계화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20% 정산 비율 이런 것도 계약 기간은 7년으로 이미 딱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국내 뭐 수익 같은 것도 국내 수익이나 국외 수익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고요. 국내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각 회사별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뭐 50대 50, 그다음 아니면 회사가 6대 4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근데 확신을 할 수 없는 게 공개적으로 뭐 이렇게 회사나 이런 쪽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있기도 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도 이거 예전에 한번 찾아봤었는데 SM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찾아간다. 그래서 뭐 작곡가가 많이 가져간다. 근데 이 비율에 대해서 이걸 법적으로 규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냥 계약서에서 써 있는 비율이어서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계약일 수 있지만 또 회사 나름대로는 자신들의 투자 비용을 굉장히 많이 해거든요. 초기 투자 비용을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아티스트와 이 기획사 간에 문제로 얘기를, 이거를 저희가 딱 공개된 게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티스트가 직접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외부에서 뭐 이걸 문제 제기를 한다거나 뭐 기사로서 쓰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대신에 뭐 제가 알기로는 SM 같은 경우는 뭐 국내 수익을 회사가 더 많이 갖고 간다면 해외 수익은 아티스트가 더 많이 갖고 가고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게 불공정하다,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티스트가 직접 아마 문제 제기를 한다면 이게 여론몰이가 도움이 되겠지만 외부에서 정확한 그 내부 그걸 알고 있기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걸 문제 제기하기가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하기가 애매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자, 선생님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너무 네. 재밌는 강의 감사하고요. 오늘 강의에 참여한 제외 한국인들에게 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네네. 부탁드립니다. 아마 사실 지금 이거 강의 들으신 분들은 대부분 케이팝 음악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일 거고, 그리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내용을 이렇게 크게 많이 얘기를 안 하고, 사실 그 전에 이야기를 해서, 한편으로는 사실 좀 죄송스럽기도 한데, 저는 이거 지금 말씀드렸던 건 한국 대중음악에, 제가 라디오 같은 프로그램 나와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대중음악이 이런 아이돌뿐만 아니고 정말 좀 흥미로운 음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악들에도 한번 좀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 지금의 아이돌 역사가 만들어진 게 그냥 단순히 어느 날 그냥 하늘에서 뭐 땅에서 솟아나고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면서 이런 시스템이 좀 완성이 됐다는 거, 그런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더 한국의 아이돌뿐만 아니고 더 많은 대중음악에 관심을 좀 기울여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이른 시간에, 주말 아침에 이른 시간에 이 강의에 참여해주신 모든 참가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 주죠. 다음 주 금요일 저녁, 같은 시간, 어제와 같은 시간입니다. 7시부터 이제 한국의 첨단 기술, 특히 이제 세부적인 분야로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블록체인에 관련된 그 일을 하시는 그 기업체 CEO 선생님께서 오셔서 관련된 그 강의를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또 이 부분도 아마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신 그 참가자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Q&A 창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후에 이제 강연자분께 답변을 얻어서 답변을 다시 회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